사건 범인 52살 윤모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오늘 경찰에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 기록과 조사 기록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인용부호가 달려있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설업자 윤종철 씨가 별장에서 접대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 네, 지난 금요일자 한겨레 일면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일단 이런 접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자기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고 전제했지만 하여간 수사하라며 지시하듯 고소했습니다. 고소 대상으로 보도에 관여한 자까지 포함시켰으니 그 기자와 데스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통화 내역은 물론이고 카카오톡까지 털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어느 언론사가 윤석열 총장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나 봤더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자신의 피의 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만약 고소했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처럼 언론이 조용했을까? 게다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고발 들어온 사안이라고는 했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검찰 권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무부 장관도 주저앉힐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또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 앞으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돼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닐 텐데요. 윤석열 총장님, 한숨만 나오게 만듭니다. 주권 재검이라는 패러디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 청해 주시고 문자와 콩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10,000원의 행복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 200번째, 400번째, 600번째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 받는 순서대로 200번 단위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샵 9730 KBS 1라디오 수도권 주파수입니다. 97.3을 숫자로 만든 것이 바로 97.3이 숫자군요. 예. 자, 97.3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유선 전화로 02로 시작하는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와서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프로그램이 뭐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5시 5분에 시작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전화 받으시는 분들 김용민 라이브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네, 그야말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오늘까지도 남는 의문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던 법무부 수장이 왜 갑자기 물러난 것일까? 조국 전 장관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주진우 기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선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하고 법무부를 설득해서 윤 총장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음해를 당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메시지를 바로 냈습니다. 맨날 미안하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감사. 심지어 조국 반대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자, 어제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논란 기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청문위원으로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사모펀드와 입시 부정 역시 조국 장관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마디로 아쉽고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입시 부정으로 딸 아들의 대학 갔다. 네. 특권을 늦었다, 아빠 덕에. 네. 이거 다 사실이 아닌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모펀드 문제도 얼마 전에 우리 김경률 씨라고 PB, 예. 프라이빗 뱅커 했던 분이 네.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늦게. 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국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고, 네.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실제 이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사람, 몇 년 동안 같이 해왔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로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그 문제가 조국 장관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정말 그 조국 장관 개인 혹은 그 가족에게 쏟아졌던 그 의혹, 공격 이게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또 진실은 뭐였는지는 꼭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찰 개혁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는 절대 불가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말하지요.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10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공수처 설치라.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움 없이 수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것이 바로 개혁된 검찰의 진면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예. 검찰이 지금껏 정말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수사로 일관했던 거, 이 모든 거는 예.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자, 이번 조국 사태가 핵심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 가장 센 이 권력자를 정말 두려움 없이 예, 그리고 주저함 없이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에요.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그 제한하거나 아예 그 없애는 것,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논의해야지. 알겠습니다. 옥상공을 그러면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20일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자신은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윤 총장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서 지휘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관련 사안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지훈 변호사와 아주경제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는 검찰총장이 부하한테 기사가 보도된 지 7시간 만에 고소를 하고 조사가 시작됐다. 한마디로 검사가 깡패가 된 사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이 자기 직원들이나 부하를 시켜서 쟤 좀 손 좀 봐라고 한 거죠. 이걸 윤석열 총장의 표현대로 그 어법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검사가 깡패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가 대등하지 않죠. 총장이 부하한테 그 보도된 7시간 만에 지금 고소를 하고 아니, 조사가 윤석열 총장 툭 하면 검사가 깡패입니까?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검사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기자를 고소한 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기사가 적절한 기사였느냐. 적절성의 문제는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형사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저는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지만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으면 고소 한 1000개 정도 했을 거예요. 언론기관 상대로. 그렇죠. 거의 매일 한두 개씩 했었어요. 김용민 라이브. 어제 오후 또 하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평소 악플 세례를 받은 설리 씨가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것 자체가 가혹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온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는 그간 이 프로그램과 설리 씨와 관련해서 취재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지금 현재 거죠? 출연을 예. 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악플의 밤의 MC를 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료 연예인이 이 악플을 받았을 때 그 사연을 소개시켜주고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설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기실에서 힘들어하는 이 동료 연예인에 대해서 설리 같은 경우에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힘내자 하면서 많이 다독여 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이제 하차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157번 쓰시는 분, 낱말은 검찰이 듣고 반말도 검찰이 듣습니다.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대를 가까이 하면서 교통량도 늘고 있고 사고도 잦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부천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 있고, 반대 서울 방면은 서인천에서 부평 진출로 빠져나가는데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또 신월 일대에서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인천 방면은 마성터널부터 정체가 시작돼 신갈 일대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곡에서 동군포, 월곶 분기점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당진 방면 신풍 휴게소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도 전 시간 안성에서 있었던 사고의 영향이 남아 4km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용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용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용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악플이 설리를 죽였다.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설리 씨 비보의 악플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플러를 향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절실한데요. 자, 관련해서 이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섭외 전화를 했더니 설리 씨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무엇라도 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언론과 악플에 누구보다도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인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잠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참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홍가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네. 예. 자, 어제 오후에 설리 씨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연예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중의 충격이 무척 큽니다. 설리 씨는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홍가혜 씨도 악성 댓글과 또 언론의 보도 피해 엄청나게 받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격이 파괴될 정도였죠. 그래요. 자, 설리 씨 소식 들으시고 심경이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놀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너무 놀랬고 내가 이 시간 동안 몇 년간 이렇게 악플러들이랑 싸우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어떤 시스템 하나 만들지 못해서 또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무력감이. 네, 무력감이. 오늘 아침에 김규리 씨가 TBS 라디오 진행하다가 막 울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분도 엄청난 또 악플 피해를 입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예, 지금도 네, 이렇게 눈시울이 당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네. 모두가 이런 보도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겪는 거잖아요. 이게 글쎄 말입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해왔던 말이 있어요.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결국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겪었다는 건데 그런 경험으로 인한 공감이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 이제 저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저께부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괜찮냐고. 그래서 좀 많이 그렇죠. 지금 좀 참담하고 마음이 너무 좀 힘들어요. 네. 악플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런 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또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설리 씨의 비보가 전해진 후에 이틀 전까지만 해도 SNS에 활동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터라 충격이 크다.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사실 SNS 활동으로 그 사람 마음의 상태 또 그 마음의 본심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며칠 전까지 SNS에서 활동하던 설리 씨가 밝은 모습을 보였을 당시의 심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24시간 뭐 계속 울 때도 있지만 네네네. 저도 지금 갓난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인데 네네. 뭐 이렇게 또 일이나 예. 이런 데서는 충분히 밝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SNS가 힘들 때 네. 그러면 자꾸 안 되겠지만 예. 괜히 이렇게 뭐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올리면 너 관종이냐 뭐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아이고. 너는 다 가졌네. 뭐 이러면 괜히 나는 지금 더 잘 지내고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보여주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SNS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순간순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걸로만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틀 전에 뭐 밝은 모습이 올라왔다? 네. 그게 전혀 왜 뭐 그런 보도 내용 자체가 네. 이게 언론이 너무 문제예요. 네. 제 사건 때도 막 그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지금 어떤 제가 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언론에서 언론 후송이 이겼다거나 뭐 이러면 갑자기 제 SNS 글을 싹 긁어다가 뭐 얼마 전에는 여행을 갔다. 뭐 막 제 여행 가고 잘 사는 앤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글들이 막 올라온다거나 어뷰징 기사들도 막 올라온다거나 그래요. 이거는 정말 고질적인 한국의 어떤 언론의 보도 행태 정말 나쁜 병폐예요. 정말. 연관 검색어로서 네. 또 이렇게 유명인의 또 지금 핫한 사람의 그런 근황 같은 것들을 보도하면은 또 더 많이 클릭하겠지. 그쵸. 이런 심리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진짜 연관 검색어를 막 신고를 해서 지었어요. 제가. 예. 사실 홍가희 씨가 그동안 뭐 악플이라든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와,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한 케이스가 아닐까. 아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좋았고요. 왜냐하면 설리 씨 같은 경우는 네.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연예인은 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네. 경찰의 어떤 편견에서도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경찰의 편견이요? 그럼 무슨 그럼요. 얘기입니까? 악플을 고소를 하러 갔는데 뭐 이 네. 정도로 고소를 하고 그러세요라는 것에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니 수사기관이 왜 그걸 판단합니까? 저는 이제 성적 모욕을 들었는데 네네. 예를 들자면 예, 성적 모욕을 당했는데 그거를 고소하니까 네. 다른 피의자들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성적 모욕 그 댓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게 왜 모욕적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모욕적이었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라고 지적을 해서 경찰이 정말 진땀을 뺐었거든요. 근데 연예인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당연히 예. 걔는 연예인이잖아. 뭐 예. 그 정도 뭐 걔네도 원래 이상한 애들인데 뭐 그 정도 댓글 받았다고 고소해.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건 뭐 정치인들은 엄청 고소를 해야겠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고소를 함으로 인해서 또 대중들에게 부딪혀야 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악성 댓글 스트레스를 겪으셨어요.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악플러뿐 아니라 거대 언론사와도 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하셨는데 아직 뭐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은 모양이죠? 승소를 해서 돈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승소해서 돈은 받았는데 네. 대법원에 예. 상고를 했어요. 상고를 했군요. 그게 갖는 의미는 뭐냐? 네. 자, 이제 뭐 대법원 조선일보가 상고했겠네요. 그렇죠. 저는 예. 안 했죠. 예. 그렇죠. 뭐 왜 돈을 미리 지급을 하냐? 네. 대법원 가게 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잖아요. 걔네들 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급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다퉈라 해가지고 파기환송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깎이기를 얘네들은 원하는 거죠. 네, 결국은 네. 돈이에요. 예. 그래서 깎이면 제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급은 받았는데 네. 계속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체되어 있으니까 일상 사는데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한 겁니까? 조선일보요? 예. 이거 이 소송이 시작되게 된 네, 그러니까 네.
질문을 이해를 했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했고 네. 뭐 허언증하다 한자다. 뭐 그렇게. 그리고 허언증 한자인데 네. 얘는 뭐 민간인 잠수부도 아니다. 네네네. 가짜 잠수사다. 네네네. 그리고 과거에도 뭐 논란이 되게 많았던 애고 거짓말 사칭 전력이 많았던 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란 거대 언론도 결국 홍가희 씨에 대해서 보도 테러를 한 셈이 됐는데 결국 홍가희 씨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를 하셨어요. 자, 개인 악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굉장히 네네. 끈질기고 아주 단호하게 전부 다 했죠. 전부 다 했는데 네. 이제 악플러들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했어요. 좀 가려서 조금 심하다는 경중을 따져서 판결 이제 그 검찰 처분 결과 나온 거를 보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조선일보의 경우는 네. 제가 일반인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승소를 해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민사 재판 법원이 민사금 판결금을 되게 짜게 줘요. 굉장히 문제예요. 그게 막 악플러들은 기본 뭐 좀 적다 싶으면 3만 원, 5만 원. 아, 그렇게 배상하라고? 손해배상금이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것들도 많고. 그 악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슴은 그야말로 피멍이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소송 비용도 안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판결이 나서 진짜 다 면죄부를 받은 느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처벌이 잘 안 돼요, 악플러들이. 그러니 또 악플 유명이니까 그렇죠. 유명이니까 감당하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겪고요. 저도 뭐 이런 거 홍가희 씨가 인터뷰했으니까 자주 한 거 아니냐. 인터뷰했으니까 악플이 달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연예인 하니까 악플을 당하는 거지. 이런 논리로 많이 부딪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 보수 유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연예부장이 설리 씨 사망 소식에 대해서 진리야 하필 오늘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진짜 병이네.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용호 씨 이분의 그 홍가희 씨한테도 이게 이 사람이 저의 마녀사냥의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진짜 아픈가 싶을 정도 지금 제가 방송이니까 지금 제가 진짜 많이 참는데 이거 저 많이 지금 좀 참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고 이랬는데 뭐 하필 오늘? 그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 설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발언 아니에요,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배우 후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했던 뭐 그런 식으로 항상 한데. 뭐 제보를 받았다. 그럼 제보자가 누구냐? 밝힐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제보는 저도 많이 받아요. 뭐 이메일이든 메시지로 김용호 기자 뭐 어디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SNS에 올리지도 않고 여기 와가지고도 안 하잖아요. 이게 팩트 체크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언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론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스포츠 신문 기자 아니었습니까? 홍가희 씨에 대해서 그런 이 말하자면 보도 테러를 했을 당시. 그렇죠. 네.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까? 소송이 이겼어요. 민사 소송은 이기고 그 형사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자기가 인천에 산다고 그것도 거의 고소한 지 한 10개월, 11 막 몇 개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런 거를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출석해서 뭐 조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검찰이. 그랬더니 자기가 인천에 산다고 인천 쪽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건을. 그래서 뭐 사건을 그래가지고 인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직
기소도 되지도 않았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고소를 한 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 기자도 홍가희 씨한테 뭐 허언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시발점이에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어떤 뭐 저를 미친년이라고도 하고. 아이고 이런. 그다음에 뭐 높이 나는 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미친년의 그 정체를 알게 됐다. 아이고, 뭐 이런 그 것도. 표현은 좀 자제해 그래요? 주시고요. 예, 예. 네, 죄송해요. 예. 그런 것도 뭐 욕설도 하고. 사적인 그 자기 그 개인 발언 때에서. 네, 뭐 제가 뭐 많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모든 저에 대한 옛날 과거에 이랬다 카더라라는 것이 전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면 되는데 악감정을 갖고 홍가희 씨에 대해서. 객관적 보도라고 할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를 떠나고 보도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생활 부분이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분 중에 사분하다님.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벌 못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플에 대한 현재 법원의 처벌 수위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7번 쓰시는 분,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무분별하게 써대는 기자도 악플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써주는 상처는 흉터를 넘어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조속히 관계 법안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소송뿐 아니라 심적 건강 얼마나 큰 그 악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런 악플에 의한 스트레스가 말이죠. 아무리 무시한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거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전 국민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는 어디에 뭐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저 사람이 혹시 악플러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항상 대인 깊이 과대망, 뭐 어떤 망상 막 이런 거에 시달리게 돼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새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알지 또 알지 못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지만 제가 먼저 얘기해요. 그럴 만나면은 때. 이 사람한테 먼저 제가 그 소문은요. 그 소문은 원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 홍가희 씨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뭐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맞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주무시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네, 악몽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도망 다니는 꿈 그런 거 좀 많이 꾸고 자다가도 너무 열받으니까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서 또 멍하게 있고 그런 것들이 무죄 판결 확정 때까지 아마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가끔. 네. 이제 악플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없도록 그 활동을 벌이실 짐까지 지셨어요. 홍가희 씨가. 제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잘 극복하신 분으로서 잘 극복했다고 말하는 게 근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네요. 그렇죠. 제가. 악플은 극복하는 게 없고 영원히 끌어안고 사는 거고 그 악플로 받은 상처라는 것은 그런 거고 이겨냈다라는 말 자체가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잡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제가 이겨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마치 뭐 내가 이런 피해자라고 해서 제가 꼭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로 존재하려고 해요. 설리도 아마 그게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설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홍가해라는 것에 사실은 좀 매몰되지 않으려고 좀 많이 노력해 왔는데 쉽지는 않네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통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혹은 뭐 우리 사회에 이런 여러 제도와 또 관행을 만들어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당연히 할 말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거는 제가 저도 좀 스피커를 만들어서
스피커가 되어서 네네.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그러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데 짐을 지게 또, 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근데 또 이렇게 설리가 죽고 사람이 또 결국은 뭐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만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어나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예. 결국 홍가희 씨가 나서야 돼요. 저 많이 안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종민 PD님부터 일상의 어떤 언어를 조금 많이 바꾸셔야 돼요. 개개인이 결국은 일상의 언어를 바꾸지 않고 네네네. 계속해서 그런 피해자들이나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어떤 이런 자리에 선다면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제 하나 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진작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것이 전 좀 분노스러워요. 왜냐하면 최진실이 죽었을 때 그때만 제대로 잡았더라도 저 같은 피해가 조금 덜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가희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10cm의 10월의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홍가희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씨는 그리 맑지 않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 포근합니다. 오늘의 날씨를 난 믿지 않지만 참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합니다. 용기를 내 거리를 나와 보니 괜히 나만 우울했나봐. 젖은 우산 같은 맘도 마를 것 같아. 기분 좋은 남들처럼 아름답기만 한 하루가 이제 시작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구름이 몰려 또 한바탕 소나기를 부리고 우산 따윈 있을 리 없지. 오늘 분명히 비는 없다 했는데 그랬는데.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악플이 난무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되어 심장을 찌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영화 신과 함께 염라대왕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발설지옥의 염라대왕님 한 말씀 하신다고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말로 죄를 지은 자들은 발설지옥에 떨어지리. 석석은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겠습니다. 살아생전 입으로 지은 죄 발설지옥에서 혀를 확 그냥 악플을 다는 그 손들, 그냥 그 손모가지를 확 그냥. 아니, 손모가지 건들면 좋아요 어떻게 누릅니까? 오창석 씨. 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부터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특수부는 검찰 역사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의결하는 즉시 이 개정안 내용이 공포 시행이 되고요. 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의혹 관련한 수사는 종료가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는 되는 것이고요. 예. 네, 이 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은 입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학교나 학원 제자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서류평가나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요. 이 개정안은 오늘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이렇다고 이제 검찰의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던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이 일소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틀만 바꾼 건데요. 예. 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바뀔 수 있을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별 리그 경기가 시작됐고요. 현재 0대 0입니다. 네. 점수 나는 대로 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리는 누가 이어받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하루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 열망이 검찰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빠르게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 전국을 잡음 없이 돌파할 후보, 그리고 현 정부와 함께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강력한 후보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의 경험을 갖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하마평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이름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현재의 김호수 법무차관이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전해철 의원 이름을 거명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YTN 라디오 나가서도 그 전해철 의원을 그 점치더라고요. 네, 뭐 좀 밀어주시는 의미가 있는 건지 싶은데 전해철 의원은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호수 현 차관, 네. 검찰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후보라고 하던데,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마당에 검찰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천거된다면은 이건 또 어떻게 반응될지 모르겠어요. 민심에 어떻게 민심이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태훈 교수 아닙니까, 이분은? 네, 지금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네, 교수일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학자라는 점이 또 어떻게 작용될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김호수 법무부 차관, 오늘 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네, 지금 현재 정부안과 검찰 방향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여야 사당 간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 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제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는 이제 사회가 안정됐으니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도 남겼는데요.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공수처 찬성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수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식입니다.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서 네. 오늘 교수로 복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부총장 전결을 거쳐서 복직 처리가 됐다고 서울대가 오늘 알려왔는데요. 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네.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가 자동으로 끝나서 그렇기 때문에 복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네. 재임 기간에는 휴직을 할 수가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직이 가능한 이 조항을 조 전 장관이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미 올해 7월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8월 1일자로 일단 복직을 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네.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 원칙대로 한 건데 네. 서울대 교원으로서 원칙대로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거 보니까 계속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만둬도 뉴스의 그 뷰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직 사유가 끝나는 거지 뭐 단순히 바로 복직이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안에 복직 신청하지 않으면은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교수라는 직책 자체가 연구 그리고 강의를 겸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연구를 위주로 생각을 하면 강의 없이도 급여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연구도 또 중요한 또 교수의 책무니까요. 자, 오창석 평론가, 조국 전 장관 부인 뇌종양 뇌경색 투병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은 최근 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통해서 이 증상을 진단을 받았고 네. 변호인단 역시 정 교수의 증상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조국 장관 사퇴를 앞당기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2012년 법무부를 말하는 걸 거예요. 예. 근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대검에서 제3차장으로 있죠. 네. 3차장? 반부패부장? 네, 그게 제3차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남바링이 매개죠. 제가 몰랐습니다. 많이 배웠네 오늘 오창석 씨한테. 예, 알겠습니다. 출연료 좀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수강을 제가 했습니다. 예. 자, 김수희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는데요. 네.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유명한 윤모 총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윤모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람입니까? 네, 이 사람은? 윤모 총경이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서야 비로소 구속이 됐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총경 구속 이유가 경찰에서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저희 수사와 검찰 수사에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회사에 관한 새로운 진술을 듣고 수사한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윤 총경은 모 기업으로부터 이제 주식을 공짜로 취득한 그 뇌물 삼아서 취득한 그 혐의를 받고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윤 총경이 이제 지난해 버닝썬 사건 이후에 해당 업체의 관계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것을 부추겼다 이런 의심도 같이 받고 있고 윤 총경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의 신뢰 하락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행위를 밝히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압축해 생각한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왜 구속하지 못했냐라고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총경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국감에서는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던 집회에 관련된 여야 위원들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집회에 군복 복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혐오감을 조성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위법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이 혐오의 대상이냐라고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928번 쓰시는 분, 김정은이 핵을 포기 못하듯 검찰도 자기 밥그릇 포기 못할 겁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7074번 쓰시는 분, 정권 눈치 보는 검찰도 문제지만 개혁하자는 장관도 끌어내리는 검찰총장.
이 검찰총장 권력이 대통령 권력도 흔드네요. 이렇게 의견 보내셨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주미대사 내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뒷번호인 16번 비례대표 번호를 받았던 정은혜 의원이 네. 오늘 이제 등원을 해서 처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네.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네. 정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20살 대학생 열린우리당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6살, 16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면서 여성 그리고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네, 36살이에요. 예, 예. 네, 36살인데 네, 딸 이제 한 명이 이제 육아맘이기도 합니다. 네, 36살인데 이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 86년생으로 조금 더 어립니다. 아, 그런군요. 그래도 그분도 저기 3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 34살입니다. 예, 20대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20대가 전혀 없어요. 20대도 상당히 인구 분포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20대 국회의원이 왜 못 나올까요? 예. 자, 6205번 쓰시는 분, 6시 첫 뉴스는 평양 경기 소식이 될 것이다. 네. 가세하셨습니다. 예. 6205번님, 틀리면 땡 쳐드리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자, 김수윤 평론가님, 6시. 네. 저는 윤모 총경의 압수수색 관련한 경찰청과 수서경찰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네. 예. 경찰이 그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예. 네. 그게 진짜 큰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저는 이제 어제 전해드리려다가 전해주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네. 서울 지하철 파업 현장에 대한 소식이 첫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 지하철 파업. 네. 그게 왜 톱 뉴스가 될까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요. 본인의 의지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평양 경기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양 경기로 하세요. 네, 6205번님께 양보했습니다. 네. 양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평양 경기가 첫 소식이면은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이 틀리는 것도 과학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틀리는 것도 과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김성회 소장이 나오는 2부에서 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기대해 주십시오. 6시 5분에 돌아옵니다.